안녕하세요. 저는 노원역 근처에서 게장집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지금까지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오다가 최근 들어 삶의 여유를 가지려고 제 딸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5월에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줄어들 것 같아 그 전까지 딸과 자주 못 다녔던 여행도 좀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달려왔던 건 제 딸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남은 인생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로지 딸을 위해 제 인생을 바쳤고 지금은 그 꿈을 이루게 되었죠.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 변한다잖아요. 저와 제 딸 또한 급격하게 변해버린 인생길을 다시 만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쳤고 지금의 결과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네요. 저희가 악착같이 살아왔던 이유는 1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부터였어요. 그때 당시 저와 제 딸이 내쳐졌을 때 받았던 상처는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고 그 사람에게 꼭 복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딸은 13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아픔을 지울 수가 없는지 아직까지도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고 세월이 흐른 만큼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제가 바라는 건 그 아픔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13년 전에 전 남편은 저와 함께 족발을 팔아 생계를 유지해 왔었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전 시부모님이 다른 지역에서 족발 장사를 했었는데 그 옆에서 일을 배워왔었고 저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서 족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한테 모든 걸 제공받아 장사를 하다 보니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서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 남편과 결혼을 하기 전에 의류 매장에서 판매업을 했었는데 가끔 동료 직원들과 함께 업무가 끝나고 족발을 먹으러 갔다가 남편의 대시로 만남을 가지게 되면서 연인이 되었고 결혼까지 이어져 살림까지 차렸던 거였어요. 누구나 그렇듯 불행한 길을 걷고 싶어서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결혼을 선택한 제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키우길 원하셨어요. 음식에 소질이 없었던 저로서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게 쉽진 않았지만 시모의 말대로 남편을 도와 족발집을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고민 끝에 오랜 시간 다니던 일을 그만두고 남편을 따라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본 일들이라 쉽지는 않았지만 뼈와 살이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배워왔고 그렇게 남편과 손발 맞춰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은 대학을 앞둔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죠. 그동안 남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별의별 일들은 다 겪었었는데 그래도 이혼하지 않고 버티려 했던 건 제 딸의 앞날 때문이었어요. 반에서 항상 10등 안에 들었었고 좋은 성적을 거뒀던 제 딸의 미래가 밝아 보여 성인이 될 때까지는 최대한 참고 버티면서 살아왔었어요. 계획도 없이 무작정 남편과 이혼을 한다는 건 제 딸의 미래를 망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때를 기다려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상처가 되는 행동들을 많이 해도 참을만 했었어요. 바람만 아니면 다른 건 다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순간 제 딸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외간 여자만큼은 안 만나길 바라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배달을 다녀오겠다고 나가더니 한참이 지나도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길래 남편이 배달 간 곳을 확인해 보니 딸이 입시 준비로 학원을 다니고 있던 건물에 배달을 갔길래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딸이 학원에서 공부를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왔는데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아빠를 봤냐고 물어보니 못 봤다고 하길래 그때부터 기분이 슬슬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시간을 확인해 보니 배달 나갔던 사람이 어느새 4시간이나 넘게 연락 두절인 상태였어요. 수십 통도 아닌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죠. 배달 일도 많이 바쁜데 벌만큼 벌었고 체인점도 수십 개가 있다 보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무책임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4시간 이상 자리를 비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확실하게 뭔가 느낌이 안 좋아 딸에게 잠깐 식당을 맡기고 남편이 배달 간 건물로 향했어요. 건물 주위에 배달 오토바이가 없길래 답답함은 더해갔는데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남편의 오토바이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가 되어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냥 지나쳤으면 못 봤을 정도로 아주 살짝 보였던 오토바이를 발견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 천천히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내려가고 있는데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던 저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아, 다종이야. 당연히 머리가 좋으니까 좋은 대학은 당연히 붙지 않겠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주면 되지. 돈이 넘쳐나는데 뭐가 걱정이야? 당신은 이 빌딩 건물 주고 나는 족발집 체인점이 10개나 있는 잘나가는 족발집 사장인데 우리 둘이 합치면 두려울 거 하나 없어. 내가 괜찮은 과외 선생 좀 알아봤는데 조만간 자리 만들 거니 한번 받아봐봐. 그 과외 선생과 공부한 애들은 죄다 서울대 붙었다더라. 비용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비싸긴 해도 우리 다정이를 위해서라면 내 재산 모두 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지. 나는 당신이 더 걱정이야. 혼자서 빌딩 관리하는 것도 힘들고 지금까지 외롭게 지나와서 우울증 약도 먹고 있잖아. 그래서 조만간 정리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정말 들어가고 싶지는 않지만 무작정 막 나갈 순 없잖아. 내가 최대한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돈을 덜 뜯기지. 나는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걸 집사람이 몰랐으면 좋겠어. 이 건물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종이한테 안 좋은 소문이라도 돌면 공부에 지장이 생길 거 아니야. 스트레스 받는 일을 줄여줘도 모자란데 더 키웠다가 대학 진학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 자기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줄은 몰랐어.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다. 우리 딸이 요즘 공부가 잘 안 풀리는지 많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과외 선생까지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나도 최대한 참고 기다릴게. 우리 다정이한테 다시는 되돌아 없는 중요한 시기잖아. 내가 너무 붙잡아서 괜히 문제가 커지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있고 싶었으니까 옆에 있어준 건데 당신 탓은 아니지. 그건 내가 잘 둘러대면 돼. 여기 동네에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정이 집에 들어왔겠다. 어서 들어가봐. 설마 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정말 바람을 피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오토바이에 시동이 걸리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길래 서둘러 밖으로 나와 몸을 숨겼고 남편은 저를 발견하지 못했는지 곧장 식당으로 향했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만큼은 참을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만났는지 둘이 나눈 대화를 봤을 때 이미 떼어놓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듯 보였네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을 겪게 된 저는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아 한참 동안 식당 주위를 맴돌았어요.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진정이 될 때까지 밖에서 화를 삭혔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정신이 되돌아왔을 때 식당 안으로 발을 들이자 제 딸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초대해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의자에 앉아 신문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다른 여자한테 사랑의 표현을 아낌없이 하던 남편이 제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가 갈리더라고요. 제 딸이 옆에 없었다면 벌써 얼굴에 손을 수십 번도 아닌 수천 번은 올렸을 것 같습니다.
남편은 상간녀와 대화를 나눌 때 따뜻했던 목소리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눈도 안 마주치고 술 약속이 잡혀 있다며 일찍 식당 일을 마무리해야 되겠다면서 저에게 식당 정리를 시켰어요. 저도 장사할 기분이 아니라서 행주를 남편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뒤 종업원들과 마감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가족 모두 집으로 돌아온 뒤 제 딸은 또다시 공부에 열중을 했고 남편은 외출 준비를 하길래 잠깐 대화 좀 하자고 거실로 불렀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계를 쳐다보던 남편은 용건만 간단히 하라더군요. 용건만 간단히 해. 나 지금 약속 시간 늦었거든. 지금 기분이 상당히 안 좋은데도 많이 참고 있는 중이니까 내 심기 건들지 말고 빨리 말해. 아까 종업원들 보고 있는 자리에서 내 얼굴에 행주를 던지면 어쩌자는 거야? 친구들과 대화 좀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런 행동을 저지르면 종업원들이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요즘 내가 신경 쓸 일이 여러 가지로 많아서 많이 예민하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네. 당신이 친구들을 만나건 그런 건 상관없거든? 전화는 왜 안 받았어? 요즘 들어 아예 내 전화는 그냥 무시를 하더라. 당신이야말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당신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요즘 우리 나연이가 입시 준비하면서 학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따로 가이를 좀 받았으면 좋겠대.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연이랑 연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당신 입에서 가해 선생이 돼 얼핏 들은 것 같아서. 족발 사장이 가해 선생이랑 무슨 연관이 있어서 내가 알겠어. 나는 그런 거 전혀 모르니까 정 붙여주고 싶으면 당신이 직접 알아보면 되겠네. 그런데 지금 학원 다니는 것도 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굳이 과외까지 받아야 돼? 그냥 학원 다니라고 해. 머리 좋은 애들은 학원도 안 다닌다더라. 그래서 알고 있는 가해 선생이 없다는 거야? 확실한 거지? 내가 알기론 당신이 꽤 유명한 가해 선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신은 나연이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지 않나 봐.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을 버는 이유가 뭐야? 하나뿐인 외동딸 건사 잘해서 나연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돈 버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학원비도 아깝고 가외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야? 지금 내가 얼마나 많이 참고 있는지 알기나 해? 나가서 술 퍼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어떤 길을 만들어줘야 할지 고민 좀 해. 술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돈 좀 벌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된다는 거야? 아, 오늘따라 이 사람이 왜 그래? 뭐 잘못 먹었어? 당신도 지금까지 가외 얘기는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잖아. 꼭 공부 못하는 것들이 가외 찾더라. 그런 거 다 돈만 버리는 거야. 상간녀 자식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을 붙여주고 자기 친딸은 학원비도 아깝다는 말을 꺼냈을 땐 그 여자에게 단단히 미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는 참을 수가 없었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버린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제 딸에겐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남편의 뒤를 따라가자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길래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친 뒤 참았던 분노를 터트리면서 외간 여자와 만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참고 넘어갔던 건 나 혼자 감당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악 물고 참으면서 살아왔던 거야. 우리 딸 나연이한테 아빠 엄마 못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힘들게 버틴 거라고. 내가 너랑 그동안 살면서 큰 거 바랬어?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바람 피우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했지? 그건 나한테 상처 주는 걸 넘어서 나연이한테도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상처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 몰래 바람을 피워? 너 오늘 배달 갔다가 하루 종일 안 들어오길래 배달간 건물에 찾아가니까
지하주차장에서 외간 여자랑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고 있더라. 그 여자가 그 빌딩 건물주라며?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내가 너한테 왜 가해 선생에 대해 얘기했겠어? 그 여자 딸에게는 유명한 가해 선생 붙여주겠다며 벌써 돈까지 지불하고 다 알아봤다며. 그런데 내가 너한테 가해 선생 좀 알아봐 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학원비도 아깝다고? 너랑 피가 섞인 천륜인 나연이보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이 더 소중하다는 거야?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야? 아무리 그 여자한테 정신이 나갔어도 지핏줄인 나연이한테 더 신경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뭐야? 다 듣고 있었어? 너랑 어떻게 상황을 정리해야 되나? 정말 고민 많았었는데. 그럼 얘기가 쉬워지겠네. 나 그 사람과 가벼운 사이 아니야. 거기에다가 빌딩 주라. 내 인생에 도움이 많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사람 딸에게 가해 선생까지 알아봐 붙여준 것도 내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는 나한테 도움이 1도 안 되잖아.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됐으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네. 최대한 좋게 갈라서려 했는데 어쩔 수 없지. 합의금 적당히 챙겨줄 테니까 그 돈으로 나연이 데리고 앞으로 잘 살아. 당신은 악착 같아서 나 없어도 나연이 건사 잘할 거야. 이런 관계로 살아봤자 무의미하지. 저에게 조금의 미안한 감정도 없는지 되려 큰 소리 치면서 이혼을 결심한 남편의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저는 또다시 손을 올렸지만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바닥으로 패대기쳐 버렸어요. 20년의 시간 동안 온갖 꾸준한 일은 다 하면서 바친 인생인데 그런 노력이 남편의 바람으로 결국 끝이 나게 된 거였죠. 이런 사실을 딸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한바탕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어요. 그런 딸에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을 꺼내면 앞으로의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될 것 같아 그런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딸이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시 방문을 닫은 다음 이 문제를 좋게 넘어갈 수 없어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부모님도 당신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겪은 억울함을 하소연하려고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집안에서 웃는 소리와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날 지하 주차장에서 들었던 상간녀의 목소리도 함께 들려오길래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된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고 상간녀와 처음으로 얼굴을 대면했어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느껴지는 건 두려움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당당함이었습니다. 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이제 막 대화 몇 마디 했을 뿐인데 뭐가 그리 급해서 연락도 없이 달려왔니? 굳이 너한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눈앞에 보이는 대로다.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온 거니? 이미 내 아들과 대충 얘기 끝났다고 들었는데 아직 볼 일이 남은 거야? 인생이란 게 원래 평탄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단다. 이런저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내일 당장 이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게 인생인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충격받아서야 되겠니? 뭘 원해서 온 거야? 내 아들 말로는 위자료 몇 푼 주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라던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정리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위자료 몇 푼 받고 끝낼 것 같아요? 20년을 이 집 며느리로 인생을 바쳐 살아왔어요. 제 손을 거쳐간 족발만 수억 개라고요. 그런데 위자료 몇 푼 주고 땡치겠다면 퍽이나 서류에 도장 찍고 끝내겠네요. 대충 들어보니 그쪽 집안의 딸이 내 딸과 나이가 같은 것 같은데 대학 문제로 상당히 골치라며? 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모른다면서
대학 입학하고 나서 얘기할 거라는 건 일이 잘 안 풀리고 있다는 거겠지. 가위까지 붙일 정도면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닌가 봐. 내일 당장 니년 딸한테 가서 네가 내 남편 꼬셔서 바람 피우고 있다고 얘기 좀 해줄까? 온 동네방네 떠들어서 고개도 못 들게 하고 다니면 아마 걔 인생도 아작이 나겠지. 나랑 내 딸만 피해볼 순 없잖아.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아직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얼굴 대면하고 다음 일까지 계획하고 있는 니들이 인간이야? 어차피 망가지게 될 거면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니들 인생이 순탄해지게 놔둘 것 같아? 내 딸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너부터 끝장 볼 테니까. 나는 뭐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보잘것없는 게 어디서 협박이야? 뭘 원하는데? 섭섭지 않게 위자료 주면 그걸로 새 출발하면 되잖아.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왜 구질구질하게 행동하려고 그래? 족발집 몇 개 주면 되겠어? 우리 아버지한테 족발을 받아서 운영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겠지? 그럼 그만큼 위자료로 더 챙겨줄 테니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내자. 전조가리 파는 널 며느리로 받아들인 건 그래도 기본적인 장사는 할 줄 아니까. 내 아들 옆에서 일을 돕는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 받아준 것뿐이다.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들어서 받아준 건 조금도 없었어. 나랑 살아오면서 너도 느끼고 있었잖아. 반대로 나한테 인사온 경진 씨는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빌딩주인데 너랑 비교가 되겠니? 그 건물에 우리 족발집 하나 더 오픈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데 좋은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굴러 들어온 금덩이를 흘려보낼 수야 없지. 저는 이미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는데요. 그거 시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일수록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길인 거예요. 그쪽이 우리 자기랑 맞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건데 시간 끌어봤자 서로에게 이득되는 부분도 없는데 그냥 좋게 끝내요. 저는 두 연놈들과 저를 노려보고 있는 시부모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하면서 온 집안을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모습에 당황한 그들은 저를 피해 다녔고 상간녀가 남편한테 저를 말려보라며 두려워하자 저에게 그만 난리치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제 얼굴에 손을 올리더라고요. 저 또한 남편의 얼굴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올렸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잖아요. 제가 그때 그 인간들을 이 세상에서 빛도 못 보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는지 거침없는 행동을 보였고 눈이 돌아버린 저에게 두려움을 느끼곤 저에게 더 이상 접근하지 못했어요. 건들면 자신들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던 거였죠. 상간녀는 그런 저를 피해 도망을 치려 하길래 그 뒤를 바짝 쫓아 머리채를 잡은 뒤 바닥으로 내리꽂아 버렸어요. 그리고 더러워서 이혼해 주겠다고 위자료나 준비하라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지른 뒤 집 밖으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상태가 되어버린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낸 뒤 목욕탕으로 향했어요. 그대로 집에 들어가면 제 딸이 놀랄까봐 헝클어진 머리와 붉어진 눈을 보여주고 싶지가 않아 목욕탕에서 씻고 나온 모습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곧 제 딸도 알게 되겠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딸에게 마음의 준비도 없이 충격을 받게 하고 싶지 않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을 때 그때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만도 힘들고 벅찬데 이런 문제로 딸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음날 평소처럼 행동하면서 식당에 나와 장사를 했고 남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그 뒤를 따라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저희는 남이 될 준비를 하게 되었죠. 마음 같아선 소송으로 가고 싶었지만 제 딸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조용하게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간녀한테도 위자료만 받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법원에서 헤어진 뒤 딸이 학원에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 같이 저녁이나 먹으려고 학원으로 향하던 도중에 충격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상간녀의 빌딩이 화재로 불이 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건물 안에서 급하게 대피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때마침 소방대원들이 도착해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진입을 하려는데 바로 그때 건물 안에서 얼굴이 검게 그을러진 상태로 제 딸을 안고 나오는 남편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그런데 남편 품에 안겨있던 학생을 유심히 보니 제 딸이 아닌 다른 여학생이 아니겠어요? 그리곤 뒤이어 상간녀가 울면서 뛰어오더니 남편 품에 안겨있던 여학생을 끌어안으면서 어디 다친 곳은 없냐고 몸을 살펴주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 같은 건물 안에 있던 나연이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 입에서 걘 내 인생에 1도 보탬이 안 될 애라며 애비라는 놈이 그냥 두고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화재가 난 건물 안으로 뛰어들었고 그런 저를 소방대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무턱대고 들어가면 화재 연기로 인해 저까지 위험해진다며 소방대원을 믿고 구조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에 땅을 치며 오열을 했고 남편이 상간녀의 딸을 걱정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남편의 멱살을 잡고 난리를 쳤어요. 제 딸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땐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다고 온갖 욕을 퍼부어 댔습니다. 저는 제 딸이 제발 무사히 살아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어요. 아무 일 없이 살아 돌아오는 것 말곤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재가 난 건물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그때 소방대원이 사람들을 구조해 오기 시작했고 한 소방대원의 품에 제 딸이 정신을 잃은 채 안겨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가 상태를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서둘러 응급실로 가봐야 할 것 같다면서 구급차에 올려 태웠고 저도 그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한 뒤 딸의 검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천만다행히도 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몇 시간 뒤 정신을 차린 딸을 보자마자 눈물을 쏟아낸 저는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화재 당시 남편이 학원으로 달려들어왔는데 제 딸과 상간녀의 딸 앞에서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상간녀의 딸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제 딸은 그 학생이 상간녀의 딸인지 모르고 있는지 그 학생이 누구길래 친딸을 버리고 갈 정도였냐며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저는 딸에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동안 제가 겪어왔던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제 딸도 많은 충격을 받았는지 아빠에게 많은 상처가 분노로 변해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다면서 제 품에 안겨 쉬지 않고 눈물을 쏟아내었네요. 저는 그런 딸에게 그 인간들 보란듯이 잘 사는 게 복수라고 했어요. 제 딸은 그동안 제가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다면서 자기 자신도 힘들 텐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결심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녀는 그들에게 받은 상처를 안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딸은 오로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고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잠시 숨을 고르니 벌써 13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저는 지긋지긋한 족발집을 이어가지 않고 게장집을 차렸어요. 족발이 느끼한 감이 있어 반찬으로 게장도 같이 나갔었는데 매번 오시는 손님들이 제 게장이 맛있다면서 따로 식당을 차려도 될 정도라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게장만 먹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장집은 생각 이상으로 잘 되었고 체인점까지 낼 정도로 빠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딸의 뒷바라지를 위해 달려오다 보니
제 몸을 돌볼 시간이 부족했는지 몸의 이상 증세가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는데 갑상선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 말로는 심각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니라서 치료만 잘 받으면 정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았어요. 바쁘게 살아온 만큼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었고 여유 있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암 때문에 제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고 안정을 취하고 있는데 옆 병실에서 오열하는 목소리가 제가 있는 병실에까지 들려왔어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지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면서 딸이 들어오려던 순간 제 딸의 손을 낚아채 누군가가 끌어들였고 제 딸에게 소리치며 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저는 당황해서 몸을 일으켜 밖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 위해 병실 문을 급하게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제 딸의 손을 잡고 애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손부터 날아갔어요. 머리채를 잡힌 그 사람은 10년 전에 저와 제 딸의 인생을 망쳐버린 전시모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제 손에 머리채를 쥐어뜯기고 있던 전시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제 딸에게 애원을 했는데 얼마나 제 딸을 흔들어댔는지 제 딸의 금속 명찰이 전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제 딸은 자기가 담당 의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며 고개를 돌렸고 전시모는 그런 제 딸을 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왜 너를 설득시키려 하겠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너랑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이라면서 아까 네가 담당 의사와 대화하는 거 전부 다 들었다. 그 의사가 나이는 젊은데 암 수술을 그렇게 잘한다면서 내가 소문 듣고 여기까지 왔는데 수술을 거부하면 내 아들, 아니 너희 아빠는 어떡하니?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에 아빠는 원래 없었어요. 저는 이미 불타는 건물에서 그 사람에게 한 번 죽었어요. 건물 밖에서 나왔을 땐 제 앞에 저희 엄마밖에 없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 타령하면 제 마음이 열릴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저는 소아과 담당 전문의지 암 전문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담당 의사 몫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여긴 병원이고 보는 사람도 많으니까 그만 소란 피우고 다른 병원 알아보세요. 여기 말고도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곳은 상당히 많거든요. 엄마, 이제 그 손 놓으세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엄마 손 더러빌 필요 없어요. 내가 다른 병원 안 가봤겠니? 다 돌아다녀 봤는데 가망이 없다더라. 시간은 계속 가고 내 아들은 점점 힘들어하는데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니? 내 전 재산 전부 다 줄 테니까 내 아들, 아니 네 애비 좀 살려줘라. 뭐든 다 한다니까. 자, 이 할미가 무릎까지 꿇은 걸로 부족하면 너희들 앞에 내가 엎드리마. 그러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다오. 내 아들이 너랑 이혼을 하고 그 경진인가 뭔가 하는 여자랑 처음엔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 집 딸내미가 목숨을 구해준 내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아서 집을 뛰쳐나간 적이 있었다. 그 이후 개를 찾겠다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개가 간 곳이 어디였는지 아니? 자기 친아빠한테 가 있던 거였지. 그걸 본 그 여자가 내 아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뒷딸을 버리고 내 아들과 시작할 수 없다고 이혼했던 전 남편이랑 다시 재결합을 했더랜다. 내 아들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나서 다른 여자한테 만족을 느끼지 못한 채 10년을 혼자 살아왔어. 니들한테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과거에 저지른 용서받지 못할 행동 때문에 수소문 끝에 니들이 있는 곳만 겨우 알아내서 먼발치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다. 내 아들과 우리가 분명 실수한 건 맞지만 10년 넘는 시간 동안 잘못을 뉘우치며 살아왔었어. 니들 앞에 나타나고 싶었지만 우리가 무슨 면목으로 너희 얼굴을 보겠니? 내 아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른 건 알지만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줄 순 없겠니? 그래도 네가 이 세상에 있게 만들어준 네 친애비잖아. 너랑 결혼 예정인 그 담당 의사에게 한 번만 수술을 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될까? 왜 다른 병원에서도 힘들 것 같다는 말을 했는지 아실 텐데요.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부를 했던 거였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그때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이유를 듣고 수술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의사로서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수술을 거부했던 거예요. 전 남편은 대장암 말기로 이미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된 제 딸이 암 전문의인 예비 사이한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자기 아빠가 수술을 받으면 좋아질 수 있는지 물어본 것 같았어요. 성공 확률이 5%도 안 된다며 희박하다는 말에 수술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 딸이 아무래도 예비 사이의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공 확률도 높지 않은 수술을 예비 사이에게 맡겨서 죽게 된다면 예비 사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질까봐 무조건 수술을 거부하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 말을 전시모가 듣게 되었던 거였죠. 예비 사이가 암 수술 성공률이 높다는 게 소문이 많이 퍼져서 예약 환자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모는 제 딸을 이용해 우선적으로 자기 아들의 수술을 잡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것부터가 잘못된 행동인데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는 것도 가식처럼 비치고 있었네요. 제 딸은 계속 매달리는 전시모 때문에 화가 많이 났는지 병실 문을 열고 자기 아빠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한 뒤 병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명을 재촉하기보단 남은 명절 부여잡고 최대한 고통스럽게 버티면서 저와 딸에게 했던 과거의 행동에 대해 숨이 멎을 때까지 뉘우치다가 눈을 감으라며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학원에서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으로 들어온 자기 아빠를 보고 손을 뻗었지만 옆에 있던 상간녀의 딸을 안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화재로 뒤덮인 불길을 빠져나간 걸 평생 잊지 못한다면서 가망 없는 수술로 예비 신랑이 손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지른 뒤 병실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전시모는 자기를 낳아준 아빠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강하게 뿌리친 뒤 뒤돌아섰고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모녀에게 과거의 행동에 대해 미안했다며 눈물을 보이곤 수술을 받지 못한 채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제 딸에게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화재가 났을 때 자기를 버리고 갔던 아빠의 뒷모습을 아직까지 잊지 못한다면서 후회는 없을 거라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이 있고 얼마 뒤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사람 인생,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떠난 전 남편이 떠났는데도 저는 아무런 감정에 동요도 안 생기더군요. 그만큼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는 말도 못했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문득 떠오를 때면 이가 바득바득 갈리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떠난 뒤 오히려 속이 더 편합니다. 저와 딸을 버린 그 끝이 결국 죽음이었으니까요. 저도 힘든 시간을 보내온 만큼 갑상선암 수술 이후 몸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딸과 함께 있는 지금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저도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려고요. 딸이 결혼하는 모습도 봐야 하고 이쁜 손주도 안아보고 싶습니다. 제 긴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이 올 때는 신중하시고 가정을 꾸리신 분들은
가족을 위해서 모든 걸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들을 사시고 여러분들의 마지막 페이지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쟁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엄마가 된 지 저도 1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정말 초보 엄마라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는데 무사히 아이가 돌이 지났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답니다. 부모가 되고 나니 전보다 생각의 깊이가 깊어진 것 같아요.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이를 낳기 전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그 얘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보려고요. 남편은 시골 촌구석에서 도시까지 혼자 힘으로 올라온 대단한 남자랍니다. 전교생이 몇 명 없는 시골 촌학교에서 시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고 서울 지역 대학까지 나왔어요. 거기다가 누나가 셋이라 처음에는 집에서 애지중지하는 아들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연애를 할 때 남편이 시댁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부모님이며 누나들 얘기까지 별다른 말도 없었고 그렇다고 남편에게도 연락이 자주 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시댁 식구들은 자기 집만한 곳 없다며 우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말을 하셨죠. 올케, 우리 집이 시골이라서 깜짝 놀랐지? 아마 누나도 셋이고 아들 하나 있으니까 엄청 아들 귀한 집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 우리 집 그런 쾌쾌 묵은 고지식한 옛 생각 가지고 있는 집 아니니까. 올케 현욱이가 잘 못하면 나한테 말해. 제가 어릴 적부터 무뚝뚝하고 생각을 말 안 해가지고 우리도 답답할 때가 많아. 그럴 때 나한테 말하면 내가 혼쭐을 내줄게. 맞아. 올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우리 집은 엄청 쿨한 집안이야. 엄마 아빠도 농사 지으시느라고 바쁘고 본인들 살 길 찾느라 바쁘셔. 오죽하면 명절에도 다들 정신없다고 오지 말라고 하시겠어. 아들 하나 있다고 해서 모든 집이 아들 우쭈쭈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요즘 세상에 아들 하는 집안이 어디 있겠어. 안 그래? 그래, 올케는 시집 잘 오는 거라니까. 원래 우리 집 누나 셋에 시골 촌집이라고 해서 분위기도 개판일 거란 말도 많은데 전혀 안 그래. 우리 신랑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집 왜 이렇게 쿨하냐고 할 정도라니까. 집안 행사도 많지 않고 대신 엄마가 촌사람이라서 좀 정이 많아. 이것저것 퍼주는 거 좋아해서 아마 채소나 과일 이런 건 올케 돈으로 사 먹을 일은 없을 거야. 그런 것만 잘 받아주면 우리 집은 뭐 크게 불편한 건 없지 뭐. 실제로 결혼을 해보니 시댁 식구들은 다 일을 하고 있어서 항상 바빴어요. 신우들도 다 결혼을 해서 본인 가정 챙기느라 바빴고 시부모님도 농사를 지으시니 바쁘셔서 신혼집에 불시에 오시거나 연락을 계속 하시는 일은 없었죠. 처음 결혼했을 때는 보기보단 쿨한 시집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확 바뀌게 된 이유가 있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시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매번 채소와 과일들을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하게 받아 먹었는데 사실 점점 그 양이 감당이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중간에서 말을 해달라고 했지만 어째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아가, 이번에 택배 간 거 받았니? 일하느라 바쁘겠지만 그래도 요리는 직접 해서 먹어야 건강한 거 알지? 나는 우리 현욱이 어릴 때부터 죄다 내 손으로 직접 밥해서 먹였어. 요즘 그 애들 많이 먹는 그런 불량 음식들 말고 오로지 다 내가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반찬해서 먹였다고. 그래야 건강하고 아픈 곳 없는 거야.
채소들 그거 무농약으로 정성스럽게 키운 거니? 하나도 버리지 말고 먹어라. 어머님,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집에서 밥을 잘 안 먹어서요. 평일에도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오니까 좀 많이 남아요. 어머님, 아버님 고생해서 농사 지으신 채소들인데 이렇게 남기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저희 이제 그만 보내주셔도 돼요. 식구도 저희 둘뿐이라서 많이 먹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데 어머님께서 애쓰게 보내주신 거 다 못 먹으니 죄송하고 아까워서 그래요. 아까우면 먹어야지. 어떻게든 먹어야지 어쩌겠니? 그리고 나한테 죄송하면 성의를 보여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지금 너희 결혼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무리 채소며 과일이며 싸서 보내줘도 고맙다고 말만 하고 입 닫고 땡이니 원. 안 그래도 나도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려고 했어. 그리고 그런 거 받으면 어른한테 전화해서 감사하다고 바로바로 인사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집에서는 이런 것도 안 알려주니? 네?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너무 저녁이고 낮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감사해요, 어머님. 안 그래도 남편이 어머님께 연락드린다고 해서 제가 따로 연락드릴 건 생각하지 못했네요. 제가 먼저 챙겨드려야 하는 건데. 됐다. 무슨 엎드려 철받기도 아니고. 나는 그래도 일하는 며느리 들어온다고 해서 좀 기대를 했건만. 역시 도시 애들이라 이런 건 잘 모르나? 어쨌든 채소랑 이런 건 이제 안 보내마. 너희도 잘 안 먹는다고 하고 버린다고 하니 어쩌겠어. 현욱이는 그래도 잘 먹는다고 하던데 네가 안 챙겨주는 건 아니지? 남자들은 집안 살림 잘 모르니까 여자가 알아서 챙겨야 해. 불시에 찾아오고 혹은 연락을 바라시는 건 아니었지만 시부모님께서는 뭔가를 갑자기 해주시고는 용돈을 바라시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하는 말씀인가 싶어 남편에게 말을 꺼내봤더니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며 본인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했죠. 주변에 먼저 결혼을 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어른들은 그냥 연락하자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면서 서운해 그러실 수 있다고 말을 해 주더라고요. 자주 가지 못해 그런가 싶어서 다가오는 주말에 시댁에 내려가 보려고 하면 그건 또 괜찮다며 말리셨어요. 다만 다른 걸 원하시긴 하셨죠. 어머님,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한번 내려갈까 하는데 시간 괜찮으세요? 안 그래도 몇 주 후부터는 다른 집 농사일도 도와주러 가신다고 바쁘시다고 하셔서 이번에 내려가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요. 남편도 마침 딱 이번 주말에 시간 된다고 해서요. 어머님, 아버님 괜찮으시면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내려가 보려고요. 괜찮으시죠? 형님들한테도 제가 연락할게요. 주말에? 아니야. 굳이 여기까지 왜 오려고? 기름값 아깝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먹어도 맛도 없고 돈이나 쳐쓰고. 나는 그런 거 별로야. 애들 다 모여 북적거리는 것도 정신없고 그냥 주말에 내려오지 말고 쉬고. 안 그래도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끊어버리던데 요즘 일이 많이 바쁘니? 할 말이 있었는데 말도 못 꺼내게 끊어버리네. 아, 그래요? 요즘 남편이 좀 바빠요, 어머님. 새롭게 일 시작한 게 있어가지고 밤낮 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저도 남편 얼굴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직장에 그만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 일까지 같이 하느라고 정신 없는가 보더라고요. 급한 일이세요? 제가 아니면 저녁에 퇴근하고 오면 한번 말 전해 볼게요.
지금은 아마 전화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우리 동네에 이번에 잔치하거든? 잔치해가지고 우리가 참가 비용을 내야 하는데, 남들은 다 아들 내외 자식들이 해준다는데, 우리 집은 통 자식들이 이런 건 잘 못 챙기네. 내가 가타부타 말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애들이 신경을 잘 못 쓰는 것 같아서 말이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네가 좀 챙겨서 보내다오.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인데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네? 참석비요? 마을 잔치에도 참석비가 있구나. 제가 그건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얘기는 따로 없었는데 이번 주말에 잔치예요? 얼마나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편 퇴근하고 오면 한번 상의해서 전화 드리라고 할게요. 아니, 무슨 남편한테 뭐 일일이 보고할 필요가 뭐가 있어? 너도 일하는데 그냥 일단 보내주면 되는 거지. 우선은 그래도 성의 표시는 해야 되고, 내가 친한 집안 잔치니까 좀 많이 해줘야 하거든? 100만 원만 일단 보내봐. 나중에 너희 애 낳고 그러면 다 그 집에서 다시 돌려줄 거니까 일단 그 정도는 해두자. 계좌번호 메시지로 보내줄 테니까 그쪽으로 보내주면 돼. 시모는 어느 날부턴가 본격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셨어요. 동네 잔치, 모임, 친구들과 여행, 병원비, 급하게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돈들,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급하다며 아무렇지 않게 보내달라고 하셨죠. 처음에는 남편이 이런 걸 다 신경 썼었는데, 통 바빠서 뭐 신경 쓰는가 싶어 보내드리고선 나중에 남편에게 말을 했었는데, 남편 표정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말이 있으면 바로 보내주지 말고 남편에게 말을 하고 보내주겠다고 하라길래 다음에는 그렇게 말을 꺼냈었죠. 얘, 바쁘니? 너희 저번에 무슨 저금 넣는다고 한 거 있지? 그거 좀 잠깐 나한테 빌려줄 수 있니? 아니, 옆집 지영이네 알지? 엄마랑 친한 아줌마네. 거기 아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하대. 그래도 동네 사람인데 좀 도와줘야지. 너희 지금 당장 그 돈 필요한 거 아니잖아. 그거 좀 나한테 보내줘. 내일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어쩌겠어. 네? 어머님, 그거 제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관리하는 거라서 제가 어떻게 못해요. 남편이 보내주든지 해야 돼요. 어머님이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남편한테 지금 메시지라도 보내놓을게요. 바로 확인할 수 있을진 모르겠네요. 아니, 너는 일하는 애가 그 정도 돈도 없어? 일단 네 돈으로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네 남편한테 말하면 되잖아. 일단 그럼 네 돈 먼저 보내줘. 얼마 전에 월급날이라고 하지 않았니? 여기저기 쓴 거 아직 없을 테고 네 월급 그냥 다 보내주면 되겠다. 예. 아무리 그래도 사람 어려울 때 외면하면 안 되는 거야. 이럴 때 도와주면 나중에 크게 복으로 온다니까. 어머님, 근데 제가 그걸 막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다 공용 통장에 넣고 사용하는 거라서 일단은 남편한테도 말은 하고 보내줘야 해요. 일단 전화해 볼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전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니? 그냥 빌려주면 되는 거지. 너도 참 답답하다. 네가 그렇게 줄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니? 그럼 네 남편이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그냥 빌려주면 될걸. 전화를 하네 마네. 아이고, 됐어.
지영 엄마한테 내가 돈 구해준다고 했는데 어쩌니? 너 때문에 내가 쌩 거짓말쟁이가 됐잖아. 마치 저희 월급이며 모은 돈들을 자신들의 돈으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셔서 쓰러지셨고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시모가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엄마가 쓰러져 병원에 와 계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걱정을 해주는 듯 하더니만 갑자기 병원비 얘기로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엄마, 몸은 좀 어떠시니? 그래도 입원하면 괜찮아지신다니까 다행이네. 얼마나 입원해 계셔야 한다니? 검사는 다 받아보신 거야? 이제는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도 좀 챙기고 하셔야지. 우리야 내내 밖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니까 따로 운동 같은 거 안 해도 튼튼하지만 너희 엄마는 평생 집안일만 하셔서 몸이 건강하시질 않으시잖아. 밖에서 좀 일도 하시고 그러면 좋으시련만. 꾸준히 운동하셨는데 요즘 일이 좀 갑자기 생기셔서 무리하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아요. 검사도 받았고 결과도 이상 없다고 해서 며칠 좀 더 지켜보다가 퇴원하려고요. 어머님은 몸 괜찮으세요? 저번에 감기 걸리셨다면서 남편한테 연락 왔었다고 들었어요. 병원 가서 검사 받아봐야 할 것 같다고. 검사는 다 하셨어요? 아, 검사할 게 뭐가 있어. 그냥 며칠 좀 아프다가 말았지 뭐. 네 엄마는 보험이라도 좀 들어둔 거니? 며칠 병원에 입원하려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박가사돈께서 일을 못 그만두시는 이유가 있겠어. 나이가 먹으면 건강해야 이것도 좋은 거라니까. 여기저기 아파봐라. 병원비만 나가고. 그나저나 병원비 너희가 내는 건 아니지? 네? 아니요. 보험 처리 다 하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낸 건 없는데. 그건 왜요? 안 그래도 어머님, 저번에 남편이 건강검진 비용 보내드렸다고 해서 저한테도 저희 부모님 건강검진 비용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딱 예약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입원하시는 바람에 엄마 검진은 이렇게 받게 될 것 같아요. 어머님 검진 예약 안 하셨으면 제가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그리고 니들이 왜 사돈 때 건강검진 비용을 내드리니? 그런 건 부모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거지. 보험도 들어 계시다면서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나하나 돈 받고 그러면 오히려 부담스럽고 그렇지. 나야 뭐 아들 부모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만 아무리 그래도 딸 부모는 사이 눈치도 보이고 그러지 않겠니? 마침내 저는 시부모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바로 자신들은 아들 부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네가 용돈이며 각종 비용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거지만 딸 부모는 그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셨던 거죠. 그렇게 쿨한 시댁이라고 했던 저희 시댁은 한마디로 가부장의 끝판왕이었어요. 시댁에 자주 오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기름값이 아까워서였고 저희가 가면 먹는 재료들이 아까워서였죠. 이 사실을 점점 느끼게 되면서 시댁에 대한 정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더 가관이었던 건 시누이들 태도였는데 시부모뿐만 아니라 시누이들도 마치 남편의 돈을 공용재산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올케, 이번에 집에 갔다 왔는데 창고 쪽 수리 좀 봐야 할 것 같더라고. 올케가 직접 왔다 갔다 하면서 보기는 좀 그렇잖아. 내가 가까이 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수리 좀 맡겨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현욱이한테 전화했더니만 얘는 바쁘다고 끊어버리고 아마 현욱이도 결혼해서 올케 있으니까 올케한테 다 맡기려고 하나 봐.
남자들이 뭐 그렇지. 수리하는 거 괜찮지? 아, 네네. 뭐 심하게 망가졌나요? 저번 달에 갔을 때는 괜찮았던 것 같던데. 안 그래도 작년에 남편이 그쪽 담당 무너지면서 수리볼 때가 있다면서 같이 싹 수리봤다고 해가지고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이번에 또 무너진 거예요? 저야 어머님, 아버님 안전하게 지내시는 거면 수리하는 게 낫죠. 아니, 꼭 뭐 어디 수리해야 돼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집이 좀 낡았잖아. 엄마 아빠도 이제 아들 결혼까지 했는데 집 수리하고 그래야지. 그래야 나중에 올케가 와도 모시고 살 때 편하지 않겠어? 내가 며느리라서 그런 거 잘 알아. 시댁집이 좀 깨끗하고 그래야 한 번이라도 와서 더 들여다보지. 어쨌든 현욱이한테는 올케가 설명하고 수리비용 내 계좌로 보내줘. 시부모님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저는 그냥 당연히 돈을 보태는 줄 알고 보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신우는 수리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돈을 받았던 거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선 남편이 크게 화를 내며 신우에게 다시 받아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시댁 식구들이 돈을 달라고만 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되었어요. 그럴 때면 시댁 식구들은 자신들을 오해한다면서 더 난리였었죠. 남편이 그나마 중간에서 막아주려고 무던히 애를 썼지만 남편이 화를 낼 때는 조심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전 너무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에게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잘해줬기 때문에 남편만 보며 꾹꾹 참았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에도 남편은 무엇보다 제 몸 건강을 가장 걱정해줬는데 시댁 식구들은 제 몸이 아닌 다른 걸 걱정하더라고요. 입덧은 좀 어떠니? 원래 입덧을 해야 애가 건강하고 똑똑하다더라. 너 입덧 한다고 병원 가서 약 받고 오거나 주사 맞고 오는 거 아니지? 그런 거 맞으면 애 몸에도 별로 좋지 않아. 사람이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지. 억지로 막는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알지? 입덧 심해도 그냥 먹으면 다 괜찮아져. 임신하면 입덧하는 게 맞는 거지. 유난 떨면서 지낼 필요 없단 말이야. 네, 근데 저도 참고 싶은데 참아지지 않아요. 벌써 일주일 만에 5kg나 빠져서 병원에서는 입원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라서요. 어머님, 제가 전화통화를 길게 못할 것 같아요. 머리가 어지러워가지고. 하여튼 억지로 약 먹고 그러면 몸에 안 좋으니까 조심하고. 네가 힘들다고 안 먹어버리면 아이가 더 힘든 거야. 너는 이제 엄마니까 네 몸보다는 아이 생각을 해야 맞는 거고. 그리고 임신했다고 너무 네 남편 부려먹지 말고. 나는 그런 거 딱 질색이더라. 아기용품은 아직 안 샀지? 내가 보니까 우리 딸들도 아기용품 이것저것 사둬도 다 쓰지도 않더라. 우리 딸들 애 낳을 때 쓰던 거 있거든? 그거 모아서 보내줄 테니까 쓸데없이 돈 쓰지 말고 그거 써. 네? 어머님, 형님들 출산하신 지 거의 10년인데 아직도 남아있을까요? 그래도 몇 개는 좀 사두긴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형님들이랑 통화하면서 저도 필요한 거 받아다가 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참, 그리고 산후조리 하는 거 조리원 갈 생각 하는 거 아니지? 그거 다 헛간데 돈 쓰는 거니까 그 돈 아껴서 날 줘. 산후조리 필요하면 내가 해주마. 나는 옛날에 애들 낳고 일주일 만에 바깥로 나갔어. 그런 나도 지금까지
아픈 곳 없이 쌩쌩한데 너는 더 건강하지. 좋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그 돈 쓰려고들랑 날 줘. 알았지? 시부모님은 혹여라도 아이 임신하며 이것저것 돈을 쓸까봐 매번 전화하셔서 물어보셨죠. 남편에게는 말도 꺼내지 못하시면서 매번 저에게만 전화를 하시고서는 애기용품을 뭘 샀는지, 산후조리원은 예약을 했는지, 자연분만을 할 것인지, 모유 수유를 할 것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셨어요. 임신을 하고 나서 시댁 식구들의 관심이 더 커졌지만 다행히 남편은 더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어요. 그렇게 말리던 산후조리원도 예약을 해주고 임신한 저 힘들까봐 가사 도우미까지 알아서 불러주곤 했죠. 남편만 본다면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시댁 식구들까지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파 미칠 지경이었어요. 어느 날엔 시키지도 않은 택배가 문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발신인은 시모였습니다. 어머님, 퇴근하고 이제야 봤는데 어머님 저한테 택배 보내셨어요? 이게 다 뭐예요? 열어보니까 애기 용품이던데 저 쓰라고 보내주신 거죠? 근데 여기저기 곰팡이도 있고 옷은 찢기고 오염된 것도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형님들 쓰시던 거예요? 아, 잘 도착했니? 그거 네 형님들 애 낳을 때 쓰던 것들이야. 안 버리고 잘 모아놨지? 예. 어차피 애 낳으면 여기저기 다닐 것도 아닌데 좀 오염되면 어떠니? 그냥 입히면 되는 거지. 그거 해봤자 심하지도 않고 곰팡이야 닦아내면 되는 거고. 락슨물에 푹 담갔다가 빨면 그거 다 깨끗하게 사라지니까 얼른 박스에서 꺼내가지고 락슨물 좀 뿌려둬라. 그리고 그거 애들 살 때 비싼 돈 주고 산 거거든? 그래도 아무리 가족이라도 공짜로 얻어다 쓰면 아이한테 복 안 가는 거 알지? 네 형님들한테 감사하다고 성의 표시는 해야 되니까 집집마다 50만 원씩 보내자. 네? 제가 내일이면 휴직이기도 하고요. 출산 준비도 해야 하고 앞으로 들어갈 비용도 생각을 해야 해서 50만 원씩 각 집에 보내는 건 좀 무리일 것 같아요. 남편한테 말해야 하는데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남편도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어머님이랑 형님들께서 애쓰게 보내주신 건데 제가 남편한테는 잘 말해볼게요. 잘 말해보는 게 뭐가 있니? 그냥 50만 원씩 보내. 그거 너 다 사려고 하면 50만 원으론 택도 없는 거 모르지? 네가 아직 뭘 몰라서 그런 거지. 아무리 10년 지난 거라고 해도 육아용품은 또 건강하게 태어난 내 기운도 있고 그래서 중고로 많이 쓰는 거야. 그리고 현욱이한테 말해서 뭐 하려고 그래? 바깥일 하는 애가 집안일까지 신경을 써야 되겠니? 현명하게 생각하자, 은주야. 어느 순간부터 남편에게 말하겠다고 하면 시댁 식구들은 바깥일하는 남편을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한다면서 저를 나무라셨죠. 상의도 없이 무조건 물건을 보내놓곤 돈을 요구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참다 이건 아니다 싶을 때면 남편에게 말을 했는데 남편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시댁 식구들은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이 지날 때까지 전 사랑하는 남편과 지긋지긋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결국 빵 터지게 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동안 어떻게든 저에게 돈을 받아보려고 안달이셨던 시모가 결국 집까지 찾아왔던 거죠.
만삭이라 출산일만 기다리고 있었던 집에 갑작스럽게 시모는 김치통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연락이라도 하시지. 버스 타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이고, 김치는 다 뭐예요? 어머님, 저번에 저희 김치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도 이번에는 김치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래서 친정에서 당근 김치도 보내드렸는데 아직 김치 안 받으셨어요? 받았다. 안 그래도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화딱지 나가지고 너, 네 친정에 10만 원 김치값이라고 드렸니? 내가 그거 듣고 나서는 얼마나 열불이 터지던지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김치 담가왔어. 이거 유기농 김치 10포기니까 봉사료 1,000만 원 당장 나한테 보내. 어떻게 하늘 같은 시댁은 무시하고 친정에서 김치 받아오면서 돈 줄 생각을 하니? 너 무사히 애 안 낳고 싶냐?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김치 담글 거라고. 그래서 김치 안 하셔도 되고 어머님 김치 담그시면 제가 도우러 가겠다고도 했잖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김치 안 하신다고 해서 저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김치 같이 담그고 값 드린 건데.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니? 내가 다른 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원래 친정엄마는 딸한테 막 퍼주는 거야. 어떤 친정엄마가 딸한테 돈 받으면서 김치 해주니? 이거 유기농으로 농약 하나도 안 치고 기운 배추로 담근 거니까 네 엄마가 대충 만든 김치보다 더 귀한 거거든? 그러니까 1,000만 원 내놔. 그동안 우리가 많이 참았는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지금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하다 이제는 집까지 찾아와요? 많이 참은 건 엄마가 아니고 저예요. 여보, 이 잡쓰레기들 다 버려. 어디서 귀한 와이프한테 그딴 압박을 해요? 시모는 갑자기 나와 김치통을 낚아채는 남편을 보고선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제 출산일에 맞춰 휴가를 낸 상황이었고 이걸 몰랐던 시모는 난리를 피웠던 거였는데 남편은 김치통과 함께 시모를 끌고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에 돌아온 남편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고요. 워낙 자기보다 절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싶어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왜 자신이 시댁에 무뚝뚝했는지 그동안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시댁에서는 자긴 그저 돈줄일 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딸만 줄줄이 낳던 시모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고 그렇게 시댁 땅과 집을 받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전까지는 가난하고 찢어지게 살다 아들을 낳고 나서 갑자기 돈이 생기게 된 거죠. 그렇게 받은 돈만 믿고선 시댁 식구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않고 탱자탱자 쓰기만 했고 결국 남편이 대학에 갈 때쯤에는 집만 빼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다더라고요. 다행히 대학은 남편이 공부를 잘해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게 됐지만 그 후로 생계가 힘들었던 시부모가 계속해서 손을 벌리면서 남편은 대학 시절부터 시댁 식구들 생계를 책임졌다고 해요. 아무리 알바를 해도 혼자서 누나셋과 부모님을 부양하기는 어려웠고 결국 대출까지 받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댁에서는 아들이니 남편이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취급을 한 거였어요. 남편이 취직을 하고 나서는 더 심해졌다고 했는데 연을 끊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절 만나게 된 거였죠.
연애를 시작한 걸 알게 된 시부모는 남편에게 본인들이 더 잘하겠다며 그제야 사과를 했고 열심히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사람들이 바뀌었구나 싶어 연을 이어나가게 된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자기에게 했던 행동 그대로 저에게 뒤에서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제는 아빠가 되었으니 더 참으면 안 된다 생각을 했다더라고요. 남편이 엉엉 울며 털어놓는 얘긴 저에게도 충격이었는데, 돈줄로만 봤던 아들이라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정근을 신청했고, 저희는 빠르게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큰 신우가 제 바뀐 번호로 연락이 왔죠. 올케, 잘 지내고 있어? 우리 조카는 잘 크지? 올케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 많이 했어. 현욱이가 다시 한번 연락하면 우리 시댁에 다 얘기할 거라며 말했었거든. 엄마 아빠도 마음은 그게 아니셨을 텐데 삶이 힘드셔서 그랬던 거야. 이해하지? 현욱이랑 얘기 다시 하고 싶은데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서. 그래도 올케가 옆에서 좀 얘기를 꺼내주면 안 될까? 형님, 저 남편한테 다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시켜서 그 돈 다 가지고 가시고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 한 돈 다 달라고 하고 취업하고서도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시고 안 주면 회사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피우셨다면서요. 형님들 결혼할 때 결혼자금 보태주라고 내내 괴롭히시고 형님네들도 똑같이 그러셨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제가 다시 가족들이랑 연락하라고 하나요? 옳게, 그거 다 오해야. 우리 집은 아들이 현욱이 하나잖아. 엄마 아빠가 현욱이 하나만 보고 살았어. 시골 어른들 다 똑같지 뭐. 우리도 그러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야. 올케가 한 번만 현욱이한테 잘 말해주면 안 될까? 사실 엄마 아빠 지금 사기죄로 감옥 가게 생겼어. 노인네들 감옥 가게 그냥 둘 순 없잖아. 합의금만 좀 어떻게 안 될까? 남편 이름 팔아서 사기친 거요? 그거 형님들도 같이 사기 치셨잖아요. 저희 남편 이름 팔아가지고 저희가 모를 줄 아세요? 남편이 그거 알고 자기는 앞으로 고아라고 부모고 형제고 아무도 없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뻔뻔하게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할 수가 있죠? 염치가 있으면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야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뜯어먹고도 모자라서 이름까지 팔아먹어요? 다시 한번 전화하면 압박으로 고소할 겁니다. 다시는 전화 남편 앞에 나타나지 마시고 소식도 전하지 마세요. 남편이 연을 끊기 전 시댁 식구들은 돈 나올 곳이 없으니 남편 이름을 팔아 돈을 여기저기 빌리고 다녔더라고요.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니 사원증을 보여주면서 잘못되면 대출받아 다시 갚을 수 있다며 돈을 빌렸던 거죠. 거기다가 남편이 병원비로 한번 큰돈을 이체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매달 받는 용돈이라고 속이며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가 빌린 돈을 갚지도 않고 뻔뻔하게 나오자 채무자들은 남편을 찾아가기 시작했고 그 사실과 더불어 저에게 유기농 김치를 가져다 주면서 돈을 달라고 한 것까지 더해 결국 폭발하게 된 거였어요. 시부모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그나마 남아있던 시골집도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 마지막 소식을 듣고선 남편은 저와 오랜만에 술 한잔 마시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무너졌던 이유도 가족이었지만 지금까지 버티게 됐던 이유도 가족이라며 저와 아이에게 고맙단 말도 해주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뭔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남편과 저 그리고 아이까지 이렇게 세 식구 똘똘 뭉쳐 잘 이겨내 보려고요. 출산을 하고 나서 1년여 동안 저희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천륜을 끊는다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남편은 꿋꿋하게 잘 견뎌내고 있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아직도 아들 하나 믿고 사는 부모를 버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는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예비 시댁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파혼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정말 어렵게 고민하고 결정한 결혼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지게 되니 지금도 감정 상태가 좋은 건 아니네요. 문제가 일어난 시점은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뒤에 연달아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정신없는 시간들의 연속이었죠. 아무래도 제가 먼저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신혼집에 혼수를 드리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신우도 뒤이어 결혼식을 올리게 될 때 저한테 도움을 받고 싶다며 혼수를 어떻게 장만할 건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예비 신우와의 마찰이 생기게 되었고 제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한 혼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좀 더 좋은 거를 선택하길 원하거나 신우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하길 바라고 있었죠. 그런 신우의 행동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를 신우가 간섭하는 게 신경에 거슬렸었죠. 그 식기세척기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던데 꼭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혼수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바꾸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저 같으면 돈을 더 주고서라도 최고급 식기세척기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집안 분위기랑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이 다니면서 느낀 건데 가전 쪽은 제가 좀 더 보는 눈이 좋은 것 같아요. 새언니가 선택한 제품들이 결혼 생활할 때 실사용을 할지도 의문이고 괜히 돈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는 저한테 지적을 하러 온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혼수 장만할 때 도움 좀 받아보려고 온 거예요? 저도 혼수 장만할 금액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중히 결정하려는 건데 다른 날보다 오늘따라 유독 저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제 혼수를 보러 온 거지 아가씨 혼수를 장만하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같이 다닐 수 있겠어요? 저도 금액 안에서 최대한 신경 써서 좋은 제품들로 하려고 정말 많이 알아보고 준비한 건데 옆에서 계속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색상과도 매칭이 안 될 것 같다며 불평불만 늘어놓으면 저도 같이 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요.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 혼자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가씨랑 다니면서 저도 오늘 하루 계획한 일정을 전부 끝내지 못해서 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생겼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죠? 예비 신우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차라리 같이 다니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면서 확실하게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마찰이 있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자 예비 신우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와 다니는 거 본인도 불편하고 싫었다면서
불만을 토해내더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신우와 그렇게 헤어지고 난 뒤 그날의 일정을 전부 다 소화하지 못한 저는 좋지 않은 기분으로 돌아와 화를 가라앉히고 있는데 예비 시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여정이랑 같이 혼수품 보러 갔었다던데? 서로 안 좋게 헤어졌었다며? 네가 손이 사람인데 꼭 그렇게 행동했어야 했니? 여정이가 따로 마음에 들어하는 제품들에 대해 옆에서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건데 서로 얼굴을 붉히면서 안 좋게 끝내야만 했어? 그런 것도 포용해 주지 못할 정도로 속이 좁았던 거니? 어머니, 아가씨한테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요.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 한두 개도 아니고 저도 정말 오랜 시간 끝에 고민하고 결정해서 선택한 건데 옆에서 계속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면 저도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오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혼수품에 대해 문제를 얘기하는데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신혼집 규격에 맞는 제품들로 전부 선택한 거고 신중하게 결정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맞냐는 거다. 걔가 아직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자기 의견 내세울 수 있는 건데 그걸 굳이 안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내가 전화를 하게끔 일을 벌여야 됐던 거니? 이번 주 주말에 잠깐 내려오도록 해라. 너한테 긴히 할 말이 있다. 예비 시모는 화가 잔뜩 올라왔는지 제 감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보다 신우의 편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서운했었고 상처를 받은 상태라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신우와 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시모까지 간섭하게 되자 일이 좀 커졌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지만 예비 신랑의 반응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제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이 제가 잘못했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어요. 뭐? 내가 조심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거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정말 힘들게 모든 걸 알아본 뒤에 결제를 하려는데 내가 옆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고 당신이 구매하는 제품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이야. 적은 금액도 아니고 전체 금액이 1억이나 된다고. 그런데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신혼집에 드릴 제품들을 아가씨가 원하는 것들로 채울 수는 없는 거잖아. 도대체 내가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지 나는 전혀 모르겠어. 우리 신혼집에 들어갈 혼수품을 왜 아가씨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내 말이 틀렸어?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은 나잖아. 당신은 그래도 내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너무 실망이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다시 걸려온 예비 신랑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가 예민한 만큼 조심해야 되는 건데 예비 신랑까지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니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긴 했었지만 주말에 예비 시모가 잠깐 시댁에 들리라는 말에 불안하기만 했던 저는 상처받는 말을 듣게 될까봐 걱정이 상당히 많았어요. 결혼식 전에 파혼하게 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고 하던데 저 또한 그런 일을 겪게 될까봐 최대한 조심하려고 시모의 눈치를 살피며 시댁에 발을 들였습니다.
왔냐? 여기 좀 앉아봐라. 얼마 전에 혼수품으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긴 했었지만 앞으로 함께 살면서 그런 일은 먼지만큼 사소한 거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네가 계획한 계획에 대해 얘기 좀 해봐라. 결혼식이 코앞인데 혼수품이 지금 신혼집에 들어가고 있는 거니? 네. 지금 거의 다 들어간 상태라 바로 결혼식 끝나고 입주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마 다음 주 내로 나머지 물건들 들어올 것 같아요. 뭐든 미리미리 준비를 해놔야 문제가 없는 거야.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면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전에 내가 했던 말에 서운한 건 아니지? 예비 시모는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다 들어갔다는 말을 듣고 심적으로 안심이 되셨는지 저에게 날카로운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전화통화로 거친 말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신우도 저에게 사과를 했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 동안 신우와의 마찰이 자주 있을 것 같아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서로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작 제 편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에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예비 신랑도 결혼식이 끝나면 정식적인 남편이 될 텐데 예비 시모와 신우의 말만 듣고 제 편에서는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는 거에 처음으로 혼란이 찾아왔었죠. 예비 신우와 혼수품을 같이 보러 다니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중에 의견 차이가 생겼을 때 전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분명 또 다른 마찰이 뒤따라 올 것 같아 오지도 않은 걱정을 미리 하게 되었죠. 말로는 더 이상 얼굴 붉힐 일은 없을 거라 했지만 불안한 마음은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긴장 속에서 시댁 식구들과의 시간을 보낸 뒤 준비했던 혼수품이 예정대로 전부 다 신혼집에 전부 들어가게 되었고 깔끔하게 배치된 가전 가구들을 보면서 앞으로 있게 될 예비 신랑과의 결혼 생활을 상상하며 신혼집에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으로 집에 다녀간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어떻게 꾸며 놓았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하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신혼집을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려는 순간 충격적인 일들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예비 신랑이 왜 신혼집 비밀번호를 바꿔 놓았는지 알 수 없었던 저는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게 되었죠.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집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는데 당신이 바꿔놓은 거야? 나한테 연락을 주지 않아서 비밀번호 바뀐 줄 모르고 있었거든. 번호가 뭐야? 지금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버님, 어머님이랑 신혼집 앞에 벌써 도착한 거야? 나는 당연히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지금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부모님께서 집 구경하고 싶으셔서 먼 길을 오셨는데 그냥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면 안 돼? 크게 문제될 거 없으면 그냥 한번 둘러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이유도 없는 건데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지금 좀 곤란한 상황이야. 오늘은 그냥 돌아가 주면 안 될까? 나중에 다 설명해 준다니까. 당신한테 뭐 하나 해주고 싶어서 나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예비 신랑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비했다며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이벤트를 따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는 않아 부모님께 좋게 설명을 드린 뒤 오신 김에 부모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알려주지 않고 공개를 하려 하지 않길래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저도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고 예비 신랑의 행동이 좀 지나친 것 같아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지만 예비 신랑은 끝까지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꼭 저를 놀리는 것 같은 행동을 보인 예비 신랑의 태도에 결국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죠. 제가 극도로 화를 내자 예비 신랑도 당황했는지 제대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했고 끝까지 비밀번호를 알려주려 하지 않자 결국 저는 잠긴 도어록을 열어줄 수 있는 출장 기사를 불러 강제로 문을 여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장 기사님의 도움으로 현관문이 열리게 되었고 결혼식을 일주일 앞두고 신혼집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게 되었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떨리는 손으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거는 순간 제가 문을 강제로 여는 걸 막으려 했는지 거친 숨소리를 내며 회사에서 신혼집에까지 사색이 된 얼굴로 급하게 온 예비 신랑과 마주치게 되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자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내 동생이 우리 결혼하고 곧바로 또 결혼을 하게 되잖아. 그런데 혼수품에 좀 문제가 있어서 당신이 준비한 걸 일단 좀 빌리기로 했었어. 그래서 며칠 사이에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들을 전부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으로 옮기게 됐는데 내가 오빠이다 보니 결혼 선물로 뭐를 좀 해줘야 할 거 아냐. 어차피 우리는 다시 천천히 맞춰가도 되잖아. 그쪽 집안에서 동생한테 혼수품에 대해 꽤 예민한 반응을 보여서 일단 급한 불 좀 끄려고 당신이 준비한 혼수품을 내가 임으로 옮겼다고 너무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침착하게 내 말 좀 들어봐. 동생과 결혼하게 될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상당히 부유한 집안인데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너무 아깝잖아. 의사 사이 얻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쪽 집안이 무리한 요구를 해도 최대한 맞춰주려 하는 거고 당신이 맞춘 혼수품들이 동생이 살게 될 신혼집에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왕 결혼 선물 해주는 거 우리 집안 혼수품으로 채워준 뒤 나중에 결혼식 끝나면 동생이 다시 하나둘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우리는 다시 받으면 되는 거야. 미리 당겨줬다고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 당신이 손해볼 건 없다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있었길래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신혼집에 있던 가정 가구 혼수들을 전부 싹 다 아가씨 집에 들여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전부 다 알고 계신 건데 모른 척 하셨던 거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신혼집 구경 오셨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해놓고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어차피 걸리게 될 문제 아니었어? 일단 결혼식부터 저질러 보자는 거였니? 내가 좀 늦었다. 너한테 미리 얘기하려 했었는데 먼저 알아보려서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갔다만 지금 상황을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딸 여정이한테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겠니? 의사 사이 들어오는데 우리 집안도 어느 정도는 있어 보여야 하고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결혼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 아니냐. 너희들은 어차피 크게 내세울 것도 없고 그냥저냥 살면 될 테지만 내 딸 여정이는 이번 기회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될 만큼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중요한 순간이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끌고 가야 하지 않겠니? 지금 당장은 네가 살게 될 신혼집에 혼수품들이 눈앞에 사라져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겠지만 미래를 보라는 거야. 나중에 충분히 되돌려 받을 수 있고 여정이가 네가 준비했던 혼수품보다 더 좋은 것들로 채워준다고 했다니까. 그래서 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을 저지르셨다는 거잖아요. 제가 반대할 게 뻔하고 그렇게 되면 의사 사이 보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일은 저질러 보자는 거 아니었나요? 뭔가 상당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 아직 어머니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결혼식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은 찍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죠? 능력도 없는 집안에서 의사 사이는 보고 싶은데 무리한 혼수품 요구에 돈은 없으니까 제가 들여온 혼수품으로 어떻게든 해결 보시려 한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행동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지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희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어머, 새언니, 제가 다 해명할게요. 제가 하자고 그랬어요. 이 집에 있던 혼수품 저희 신혼집으로 옮겨달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대충 얘기 들으셨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의사 집안이에요.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라고요. 새언니가 준비한 혼수품 그거 결혼식 끝나면 어렵지 않게 채워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만 딱 눈 감아주시면 안 될까요? 1억밖에 안 되는 가정가구 혼수 그것보다 더 좋은 것들로 꽉꽉 채워드릴게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가 오죽급 했으면 여기까지 뛰어왔겠어요. 우리 별것도 아닌 일 크게 만들지 말자고요. 손해볼 거 없으니까 지금 당장 앞만 보려 하지 마시고 나중에 새언니한테 들어올 여러 가지 혜택들을 생각해 보세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극단적으로만 분위기를 몰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래서 내가 혼수품 보려고 따라왔었을 때 이미 전부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네. 이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고 당신이랑 아가씨랑 어머님께선 혼수품이 신혼집에 전부 들어오게 되면 한꺼번에 옮기려고 작정한 거였네요. 어머님이 그래서 혼수품은 신혼집에 다 들어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신 거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나한테 이벤트를 해준다고 그래서 상당히 들떠 있었는데 정말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준 이벤트였네요. 더 이상 할 말 없고 지금 이 상황 상식적으로 이해도 되지 않으니까 그만 파혼하겠습니다. 당장 재혼수 비용 그대로 토해내세요. 결혼은 없던 걸로 할게요. 개념을 쌈 싸먹은 예비시댁 식구들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난 저는 그 사람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남의 혼수품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았었죠. 결국 이런 상황들을 부모님께 전부 다 알리자 경악을 하시면서 당장 파혼하라고 저보다 더 날뛰셨죠. 그런데 한 번 터진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이 준비한 아파트가 알고 보니
시부모님과 예비신랑이 함께 마련한 아파트가 아닌 대출로 마련한 아파트였던 거죠. 결혼하면 어차피 맞벌이라 함께 갚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너무 화가 났던 저는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신랑이 저에게 숨겨왔던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였죠. 시부모님께서 비싼 아파트라며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가구 혼수품도 그거에 어울리는 물건들로 채워놔야 한다면서 무리하게 요구를 하시더니 저는 예비 신우의 결혼을 성사시키기 위한 일종의 도구에 불과했던 거였죠. 부모님께서는 파혼을 거부하고 있는 예비 시댁 식구들한테 법적으로 소송을 걸었고 저희가 손해본 부분에 대해 보상 처리를 요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예비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까지 다가온 상태에서 모든 걸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는지 계속 버티며 저희 요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찾아와 살려달라며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동생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지금까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는 건데, 그럼 저희 가족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숨긴 부분들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겠지만 저 혼자 잘 살자고 이런 일을 꾸민 건 아니잖아요.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도움받게 되실 혜택들은 상당히 많다고요.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시야를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께서 나중에 병원에서 큰 치료를 받게 되실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받았던 만큼 더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대출도 금방 해결된다고요. 저희 동생이 결혼하게 될 집안이 재력이 좋아서 잘만 구슬린다면 대출 빚이야 금방 갚아줄 수도 있을 텐데 거의 다 온 마당에 일을 크게 만드시면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사람이랑 아직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꼭 불행한 길을 걸어갈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아버님, 저를 사이로 인정해 주셨고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 믿어주셨잖아요. 예비 신랑은 무릎까지 꿇으며 곧 있게 될 예비 신우의 결혼식에 문제가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좀 더 시간을 주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사 집안 사람들은 저희가 눈 감고 지켜만 본다면 저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게 되는 상황이었죠. 돈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려고 계획을 한 건데 저희 보고 눈 감아 달라는 건 한 배를 타자는 것과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아빠는 예비 신랑의 말을 듣자마자 주저하지 않으시고 찬물을 한 바가지 푼 다음 얼굴을 향해 냅다 뿌리신 다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찬물을 뒤집어 쓴 예비 신랑이 꿈쩍도 하지 않자 아빠는 베란다에 있던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본 예비 신랑은 깜짝 놀라서는 저희 집에서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저희 식구들은 무작정 일을 진행시키려는 예비시댁 식구들의 사기 행각을 막기 위해 예비 신우와 결혼 예정이었던 남자분의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비 신랑이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저희 아빠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리 녹음을 준비해 만들어놨던 증거물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계획을 전부 듣게 된 의사 집안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모든 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죠. 저희 덕분에 큰 불행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에 감사하다며 예비 신우와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분께선 저희 부모님께 명함을 건네주시면서 나중에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정밀 종합 검진을 무료로 해주겠다며 저희 가족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그리고 의사 집안 식구들은 사기 결혼을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상대로 파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쪽 집안의 소송을 받게 된 그 사람들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지만 양쪽 집안 전부 조금의 선처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은 결국 법정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양측 집안이 손해본 부분에 대해 전부 보상을 해주게 되었죠. 너희들은 후회할 짓을 한 거라고? 딱 한 번만 눈 감고 지나갔다면 앞날의 인생길이 폈을 텐데 꼴의 양심은 있어서 다 된 밥에 죄를 뿌려? 갑자기 찾아와서 다짜고짜 너희들이라뇨? 말 조심하세요.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사기치려고 했었으면서 지금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저희 앞에서 화낼 시간에 가서 당신 딸 병간호나 하시죠. 돈에 눈이 멀었으니 자기 딸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예비 신우였던 그 집안 딸이 불행히도 몸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젊은 나이에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지만 소송에 대한 피해 금액을 보상해 준 뒤 터진 상황이라 생활에 영향까지 받고 있다 보니 화가 났는지 저희 집에 찾아와 한바탕 난리를 쳤었네요. 부른 대로 거둔다고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집안 식구들의 며느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젊은 나이에 인생 경험했다 생각하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지게 될 제 삶은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언제나 웃음이 가득한 날들만 펼쳐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